13문제인데 제가 풀 수 있는 건 11문제더라고요. 두 문제에 뭘 못 푸느냐면은 한계 비용법하고요, 태양광 효율, 유로 효율하고 캘리포니아 효율, 그거 빼고는요 다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삼관선 변압기를 총괄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파일로 넣어드렸죠. 아마 그거 보신 분은 이거 풀었을 거예요. 일주일 전에 넣어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이거 나올 줄 알고 넣어드린 건 아니고요, 삼관선 변압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삼관선 TR 정리하면서 이 Y, 델타, Y 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삼관선 변압기는 이거는 삼관선 변압기의 특징은 아니고요, TR에 델타 결선이 결선 필요 이유 이거 써주셔야 돼요. 이거 왜 그렇죠? TR에는 반드시 델타 결선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정연파 유기를 위해서, 정연파 유기를 위해서 여자 전류의 3고접화 성분이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압기에는요 델타 결선이 없는 변압기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변압기는 무조건 델타 결선이 있어야 돼요. Y 델타나 델타 Y.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중요한 거가, 자, 변압기에는 요 이유 때문에 변압기의 결선의 형태는 Y 델타나 델타 Y의 형태로 거의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1차, 2차, 1차에만 접지 가능하고 2차에만 접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 수용가에서 아니면 일부 계통에서 나도 유접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이 삼관선 TR. 그래서 1, 2차 측에 접지가 가능하고, 이게 바로 유효 접지라는 거죠. 유효 접지가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효 접지에 관련된 기본 이론 조건이라든가 뭐죠? 이런 거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3, 0, 용량성, 유도성. 요거 때문에 Y 결선을 취하게 됐다. 그때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통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선 지락 사고예요. 일선 지락. 그럼 일선 지락 사고를 저희가 구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영상분 회로에 이 회로를 알아야지 일선 지락 전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 정상분, 역상분은 안 물어본 거야. 정상분, 역상분은 그냥 통과하니까. 그쵸?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델타 결선은 레퍼런스로 그리면은,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가 P, S, T, 3차,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P, S, T, 1차, 2차, 3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P에 대한 이 ZP가 있겠고, S에 대한 ZS가 있겠고, 그죠? 그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Y니까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이 바로 대지에 대한 이렇게, 이게 ZT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선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Y의 결선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얘도 Y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접지가 없으면요,
얘네들은 이런 회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두 번째도 얘는 붙어 있고 얘는 오픈돼 있고 여기 접지가 없으니까요. 오픈돼 있고 여기 접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지락사고 나면은 영상분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그냥 같이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지락사고 나든 지락전류가 영상분이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분류되기도 하고. 요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일선 지락사고에 대한 회로 계통의 고장전류 해석을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거까지 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등가회로하고 여기 임피던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측정법, Z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1차, 2차, 3차가 있으면요. Z1, 2를 알고 싶다. 그럼 얘네들은 3차는 개방하고 여기 단락해서 Z1, 2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Z1, 2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Z2, 3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Z3, 1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얘들은 수식으로 아니지. 이게 Z1 플러스 Z2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Z2가 그냥 Z2가 아니죠. 어느 한쪽으로 지금 1차 측에서 측정했죠. 1차 측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이 Z2는 그냥 Z2가 아니에요. 뭐죠? Z2 다시라고 해야 돼요. 뭐죠? A제곱, 이 건수비만큼의 2차 측의 임피던스를 환산한 거. 이게 바로 Z1 플러스 A제곱 Z2. 이거란 뜻이에요. 우리 단건 변압기하고 똑같이. 이건선 변압기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얘네들도 Z2 플러스 Z3. 즉, 얘네들이 3차 측에만 있는 임피던스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한쪽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Z1. 그럼 얘네들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 Z1은 2분의 1에 Z의 1, 2 플러스 Z의 3, 1 마이너스 Z의 2, 3. Z2는 2분의 1 Z의 2, 3 Z의 1, 2 플러스 Z의 2, 3 빼기 Z의 3, 1 Z3는 2분의 1에 Z의 3, 1 플러스 Z의 2, 3 빼기 Z의 1, 2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뭐냐? 이건 계산치입니다. 계산치. 이게 계산치고 이게 뭐다? 이게 실측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삼각원선 변압기에 임피던스의 실측치와 계산치에 대해 설명하시면 이거 두 개 풀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 기본 내용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차 측 임피던스의 즉 이게 1차 측이죠. 이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등가화한 게 Z1, Z2, Z3예요. 아셨죠?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이 Z1에서 얘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음의 임피던스가 가능하구나. 선생님들한테는 이 음의 임피던스란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원래 임피던스란 건 무슨 뜻이죠? 변압기의 누설 자속, 즉 에너지가 자석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느냐, 2차 측이 얼마나 많이 전달 안 되느냐가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배치를 약간 틀어주면은 철심이 여기 있고 철심이 여기 있습니다. 철심. 우리 철심에다가 뭐죠? 요 2차 측. 그 다음 만약에 1차 측. 만약에 3. 2차 측. 1차 측이 제일 고압이죠. 1차 측을 이렇게 했다.
그럼 얘네들이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서, 건선에 전류가 들어가서 이거에 의해서 자석이 이렇게 철심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임피던스의 개념이에요. 자석이. 그죠? 근데 얘네들 1차 측 이 고압건선을요, 고압건선을 두 개로 나눠. 여기 1에 하나하고 여기에 이렇게 가깝게, 철심하고 가깝게. 요게 1-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좀 가깝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1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누설되는 자석이 있었죠. 임피던스가. 그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설치하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누설 자석이 얘보다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Z1이. 그거를 풀게 되면 얘네들이 음의 임피던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음의 임피던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음의 임피던스가 1차 측의 지금 임피던스하고요, 2차 측의 임피던스하고 3차 측의 임피던스하고 그럼 여기에는 변압기로 치면 여기가 뭐죠? 이게 개통의 임피던스죠? 얘가 음이면요, 개통의 임피던스 항상 플러스입니까? 개통의 임피던스는 왜 항상 플러스냐? 개통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발전기가 모선에 병렬로 붙어 있어요. 임피던스 값이 작지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두 개 합쳐가지고 개통의 임피던스하고 1차 측 임피던스하고 합쳐서 얘네들을 합쳐서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아크로부하가 있다고 치면요, 있다고 치면은 이거에 의해서 기동전류가 아니면 대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 전류에 의한 여기 이 아크로 전류를 IA라고 하면요, 얘네들하고 곱하기 IA가 0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아무리 변동부하를 써도 1차 측의 전압 변동이나 전압 강화를 빵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 변동 대책 있죠. 델타 V는 XX 델타 Q란 법칙에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 제어할 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삼건선 TR이다, 이런 걸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야. 그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삼건선에서. 그 다음에 저번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전압 변동률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저번에? 그것도 같이 정리해 놔야 돼요. 삼건선 변압기 할 때.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거에 삼건선 변압기 고장 났을 때 단락하고 지락전류 산출하는 문제를 껴줬어요. 그때 단락전류는 당연히 여기서 단락전류 나면요, 요 임피던스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단락일 때는, 근데 I1G는요, 지락전류는 틀려. 지락전류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이 영상분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이 지락전류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락전류의 임피던스는 Z0, Z1, Z2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Z1, 2는요, 얘하고 얘에 의해서 구하는 거고요. 이 Z0는요, 이 결선도로 해가지고 그 영상분이 도는 회로를 알아야지 이 지락전류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산 문제는요, 최근 계산 문제는 건축전기에도 나왔는데, 이 단락전류하고요, 지락전류를 동시에 묻는 문제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계산 문제는. 근데 뭐가 더 어렵냐? 지락전류가 더 어려워요. 왜? 영상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단락전류에는 또 하나 어려운 게 또 있어요. 단락전류에는 이 뭐예요? 차가도, 과도, 정상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락전류에도 차가도 얘가 없냐?
당연히 있죠. 지락전류도. 왜? 지락전류에도 Z1, Z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Z1 자체 얘가 바로 차가도 과도 이런 상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이번에 건축전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인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차가도일 때 기여전류원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진짜 이렇게 전동기라도 붙어 있으면요. 전동기라도 붙어 있으면은 전동기의 기여전류원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전동기가 뭐요? 250마력 이하냐 아니면 50마력 이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MF 있죠? 이 MF가 1.5냐 3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락전류, 단락전류의 계산이 3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는 한 4년차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삼관선 변압기 묻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선 지락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다 푼 다음에 소견에다 써주시면 좋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MVDC입니다. 정의 구성 특징. MVDC는 이거 왜 나왔겠나요? 이거 70kV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70kV에 뭐 절연 내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격 전압이 얼마죠? 지금 72kV죠? 기기 전격 전압. 요거는 나미널, 공칭 전압. 이거는 기기의 전격 전압. 이건 기기의 전격. 이거는 공칭.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사실상 뭐냐, LVDC 하고요, 그 다음에 MVDC,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HVDC. 그죠? 얘네들이 뭐예요? 150 아니면 180 kV 막 이런 거잖아요? 그 LVDC 해봤자 뭐죠? 1500V 1.5 kV 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10배야, 10배. 이 중간에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서 만들어내는 게, 왜? 전압 변환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손실이 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 두 개의 전압 계통을 연결해주는 MVDC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뭐겠어요? 당연히 MVDC니까 구성은 HVDC와 동일. 그럼 HVDC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보나마나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여기 얘네들 보호하려고 TR이 있겠고, 얘네들 보호하려고 TR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필터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필터라든가 조당 장치가 있는 거죠.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교류고, 여기가 DC고, 여기가 다시 교류고. 그래서 뭐 이렇게 DC로 가고요.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이 중간 단계, 그 다음에 70kV, 그 다음에 특징은 뭐 쓰면 돼요? 이거 쓸 거 없으면 이거 DC에 대한 특징. DC에 대한 특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DC 특징은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다. 요 그림에서 DC 특징이 다 나와야 된다. 요 그림에서. 가장 딱 보기에도 절연 내력이 뭐야?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왜 루트 2분의 1로 비교했느냐? 실효치가 같다는, 즉 열적 용량이 같다는 비교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아니 그러면 DC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거를 루트 2분의 1로 놨냐? 그 얘기는 열적 용량이 같다는
시료치가 같다는 그 개념하에서 이런 개념이 나왔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지금 지치 성분 얘기한 거죠? 그럼 딱 보기에도 DC는 뭐 전류재단. 전류재단에 의해서 서지가 발생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DC 차단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F가 있기 때문에 전자유도법칙에 의해서 CT로 검출을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석의 변화. 그래서 얘네들은 이 DC 차단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CT가 아니고 무슨 CT? 홀 CT가 필요하다. 그죠? 맞죠? 당연히 이게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으신 분은요, 공부 아주 오래 하실 거예요. 한 5년 이상 하실 거예요. 이걸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미친 짓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F가 존재하고 F가 빵이다. 즉,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게 F가 있다. 그 다음에 전압의 변화가 있다. 즉, 계통연계 시 얘네들은 계통연계 시 주파수 이상 전압을 맞춰야 된다. 계통연계 시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전압은 요 위상은 얼마 맞춰요? 용량에 따라서 20, 15, 10. 전압은 얼마 맞춰요? 15, 3. 주파수는 얼마 맞춰요? 다 변동성분. 0.3, 0.2, 0.1 이렇게 맞추는 거죠. 얘네들은 계통연계시 뭐만 맞추면 돼요? 얘네들은 그럼 DC에서는 계통연계할 때 아무것도 맞출 필요가 없나? 뭐는 맞춰야 돼요? 전압의 극성은 맞춰야죠. 여기서 플러스 보내주는데 뭐 저쪽에서 마이너스를 받으면 그 단락사고입니다. 최소한 전압의 극성, 그 다음에 이 조류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로 조류의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F에 따라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 AC 계통에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 관련해서 1번 뭐예요? 유전체손. 2번이 뭐예요? 히스테리시스 손실. 뭐 마류손. 이런 것들이 다 주파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들이죠. 그 다음에 이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상현상도 있어요. 자기여자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그런 것들이 얘네들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력은 X분의 ES, ER, 사인 델타다.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의 전력은 X분의 송전단과, X가 아니죠. R이죠. ES 빼기 ER. 얘들이 곱하기 전류죠. IT. 얘들이 DC고요. 즉, 이거에 의한 과도 안정도 문제가 여기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위상각에 의해서 위상각 안정도가 존재하지만 여기는 그런 위상각 자체가 없다. 안정도도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발성배전에서는. 이런 거는 건축전기 이런 데 다른 타파트 기술사에서는 안 쓰지만 발성배전 기술사는요, 이 전력 위주로 공부하시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걸 두 가지를 비교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전력들을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 그림으로 AC, DC의 차이점을 20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림으로만. 지금 제가 얼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림으로만. 선생님들 시험장 가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림밖에 요번에도 보시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외운 거 수식으로 아니면 저기 뭐야 이 글로 봤던 것들 선생님 글로 봤던 거 이번 시험장에서 생각나요? 안 나. 전혀 안 나. 무조건 그림밖에 생각 안 나요 머릿속에.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저는 그러던데 시험장 가면은 그림밖에 생각 안 나던데 원리하고 그거로만 딱 쓰는 건데. 이렇게 하셔야지 앞글자 따가지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오래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뭘 묻는 거냐면 기존의 태양광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유도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거 왜 이렇게 놨는지. 여기가 V죠. 여기가 I고. 자, 우리 다이오드는 원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태양광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되죠. 등가위로 그려보면은. 그죠? 얘네들이 개방이냐에 따라서 여기 출력이 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력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게 거꾸로 역전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따져보게 되면요. 이 전류가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빠지게 되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역전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헷갈리시나 보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다이오드 특징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여기 다이오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얘네들의 개방 시험 하면서 얘네들을 위로 올린 시험이 바로 위로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요거 딱 생략하고 딱 나온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게 원래 다이오드에서 요 회로 해석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실 때는.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바로 ISC죠. 이거를 개방시험했다. 얘네들은 VOS라고 해야 되나? 단락시험. 이 밑에 S는 단락시험입니다. 뭐라고 그냥 단락시험이죠. 아니 개방. 여기 단락시험, 이거에 개방시험 했을 때 이 전지의 뭐죠? 개방전압. 여기는 단락전력. 그럼 얘네들이 이론적으로 가장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이 DS나 DPA에서 RS나 RPA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에는 얘네들은 요 안에서 그릴 수 있는 최대 사각형을 그리면 이런 걸 거예요. 요게 이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요건 실제. 그죠? 그래서 이 A분의 B.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출력분의 이 B가 바로 태양광의 효율이죠? 이게 효율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얘네들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효율 곡선. 즉 우리나라는 기존에 요 최대가 되는 요게 뭐냐? 리타 M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최대 효율의 개념이었습니다. 저희도 공부할 때 이것까지만 배웠고 이 최대 효율을 추적하는 운전을 MPP, 이거를 맥시멈 파워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트래킹하는 거, 얘네들을 추적하는 운전을 MPPT 운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MPPT 운전에는 뭐요? 인컨드하고 뭐 RCC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네들 최대 여기에 기울기라든가 얘네들의 델타 P 여기가 델타 P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최대 운전점을 트래킹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MPPT의 방법이었죠. 이게 최대 효율의 개념인데 유럽, 이게 유로가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이나 이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가 미국 맞죠? 이 미국에서는 아주 얘네들이 합리적인 놈들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야, 여기 30%일 때, 효율이 30%일 때, 그 다음에 50%일 때, 그 다음에 10%일 때, 50%일 때, 여기 최고율이 뭐 70%일 때. 야, 여기서의 이 효율도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유로 효율, 얘네들 효율인데, 문제는 이 유로 효율은요, 얘네들은 아주 저부하 5%인가요? 10%인가요? 자세히 안 봤는데. 10%인가요? 5%입니다. 얘네들은 5%, 막 10%, 그 다음에 30%, 50%, 100%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미국 애들은 요거를 안 보고요. 10, 30, 50, 뭐 70, 100,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즉, 미국 효율은 이 70% 효율을 넣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CEC이고요. 이게 유로입니다. 기본적으로 CEC 효율이 유로 효율보다 왜? 얘 때문에 더 높게 나와요. 얘네들 효율 낮은 거 안 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로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유럽 기준이죠. 모든 표준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유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업체에서 이 인버터 이런 거 시스템 공급할 때 뭐 효율이 98%다. 이렇게 주는 것들은 거의 다가 최대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근데 얘네들 유로 효율을 하면은 95%다. 뭐 이렇게 줘요. 요거 스펙에 보시면은. 그 유로 효율은 문제가 뭐냐? 얘가 없다. 그 대신에 얘네들은 낮은 상태, 낮은 효율이 나오는, 즉 낮은 효율이 나오는 상태라는 건요. 얘네들이 그늘에 가렸거나 아니면 태양이 안 떠 있어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일 때는 낮은 효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효율이 없다. 그 얘기고요. 그때 효율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 효율이 5% 될 때 이게 지금 저부하잖아요. 저생산. 이 저생산할 때 얘네들의 문제는 효율 측정 기술이 국내에 기술하고 기준이 뭐다? 국내에 아직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인버터 적용. 그럼 태양광은 인버터 적용할 때 크게 센트럴 방식하고 스트링 방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인버터 구성할 때 센트럴이냐 스트링이냐. 이 스트링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MIC가 있어요. 이 MIC. PV가 쭉 있고, 이 PV마다 인버터를 붙이는 게 바로 이 MIC예요. 굉장히 고가겠죠? 얘네 다 붙어 있으니까, 조그만 인버터들이. 이렇게 조그만 인버터들 얘네들 하나 단위당으로 갈아 놓으면요. 이 MIC에 이런 기능도 있죠. MPPT 트레이싱 하는 거. 그러면은 이 5% 이런 거 아주 저부하. 이런 때에도 저생산 전력도 얘네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지금 얘네들 말하는 거는. 이건 좀 심화된 내용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답안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거 왜 물어본 거냐면 이 뒷배경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즉 MIC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트래킹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나 계산하는 게 이 센트럴 방식이죠. 인버터 하나 쓰는 게. 그죠? 이렇게. 지금 이 MIC가 어디서 필요하면 미국 주택 있죠? 미국 주택, 우리 테슬라 애들이 주택 천장에다 다 달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100% 거의
MIC 타입.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죠? 얘네들의 각 모듈에, 아니면 이 각 모듈에 뭐예요? 전압 전류, 과부하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화재 예방에 좋은 거예요. 우리 태양광. 결국에는 얘네로 가자 이거예요. 요지는. 근데 뭐요? 얘네보다 훨씬 고가고 비싸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난 이거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전기터빈과 발전기의 진동 원인은요. 제가 거기 진동 원인을 쭉 적어놨습니다. 한 30가지 되니까요. 그 중에서 내가 몇 개 썼나 한번 맞춰보시고요. 저 같으면은 크게 여기도 써놨지만 크게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으로 하겠네요. 전기적 원인에는 이 저주파 뭐 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SSR이라든가, 차동기 공진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쭉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임계속도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 원인은 축 편심. 이 발전기에서요, 이 축 편심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발전기는요, 이 축이 뒤틀리게 되면 걔네들의 생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축이 왜? 이 축이라는 건요, 곧 공극이에요. 얘 축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요, 얘네가 좀 이렇게 됐다. 그럼 뭐가 틀려지는 겁니까? 이 임피던스가 틀려지는 거야. 이 임피던스가 틀리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각 부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고요. 이 전기자 반작용이 틀리게 되면요, 이 축편심이 이렇게 됐다. 실제로 선생님들 이게 뭐 얼마 큰 게 아니에요. 한 1에서 2mm밖에 안 되잖아요. 1cm 막 2cm 이게 아니라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축편심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뭐예요?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원심력도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 커지면서 아예 탈락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기니까 얘네들이 내려가고, 여기는 짧으니까 얘네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막 유기기전력이 막 생기는 게 막 들쑥날쑥이겠죠, 막 이렇게. 그쵸? 그런 거를 한번 물리적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에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진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뭐 그런 거.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다른 원인보다. 물론 더 쓰신 분들은 뭐 고저파도 쓸 수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한 20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위에서 내가 몇 개 썼냐? 그거 맞추시는 게 이제 10점짜리니까 10개는 써야 되겠죠. 이게 10점짜리잖아요. 10개 쓰면은 10점, 3개 쓰면 3점, 4개 쓰면 4점, 그런 거죠, 뭐. 그 다음에 5번은 패스하겠습니다. 모선의 종류.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생각해 보셔라. 발전기는 당연히 얘들은 뭐죠?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하. 이 부하. 그 다음에 모선. 부하는 당연히 PM하고 QM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하는 당연히. 왜 그래요? 아니, 우리 모터를 딱 구하면은 이거 PM하고 QM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터를 딱 구하면은? 그죠? kVA 단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터를 얘네들이 부하죠, 부하. 그래서 부하하면은 부하 곡선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P도 되지만 Q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VC 그릴 때 이게 뭐냐?
이게 P가 아니고 SVC일 때 이게 Q잖아요. 부하별로 이걸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PM, QM. 그 다음에 얘네들은 EG하고 당연히 PG를 알 수가 있습니다. EG는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발전기는 4.44 F 파이 M의 N으로 N의 KW로 알 수 있잖아요. 부하를 안 걸어도. 부하를 안 걸어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손실이 없으면은, 여기 선로에 손실이 없으면은, 손실이 if 0이라고 하면은, 이 PG는 P의 M이에요? 그럼 얘를 알 수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이 선로 손실 빵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선로 구동에 얘네들은 미지수란 얘기예요. 미지수.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 알면은요, 여기 전압 알면은, 여기 모선의 전압, 왜? 이 얘가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여기 모선의 전압도 알 수 있습니까? 모선의 전압하고 원래 얘가 궁금한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몰라. 선로 손실이 얼마 될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 선로 손실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선로 손실에 의해서 얘들을 대체를 한 거죠. 뭘로? 이 델타. 얼마나 위상이 뒤지냐에 따라서. 왜 델타로 했어요? 왜 델타로 했어요? 델타로 한 이유는 이거지. 이 델타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델타 때문에 이 P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델타로 얘들을 가름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큰 손실을 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 가장 변하지 않는, 손실은 항상 변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손실이 변하더라도 얘네가 가장 많이 안 흔들릴 것 같은 모선을 하나 정한 거죠. 그게 바로 슬랙 모선이란 탄생 개념이죠. 이거 생각하실 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얘가 변하지 않으니까 발전기도 당연히 PG가 되겠고 발전기는 유기기전력을 알 수 있다. 일단 이거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여기 연결된다. 그래서 ES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얘네들 우리 피해를 알고 싶은데 그죠? 피해를 알고 싶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델타라는 이런 값을 써가지고 슬랙 모선이라는 놈을 딱 만들어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실 때. 이해하셨죠?